J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얼음장 같은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흑단 테이블에 상석에 앉은 남자. 강태준 회장은 그 냉기의 중심이었다. 34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그는 그의 사업적 수완만큼이나 얼음 같은 성정과 여성에 대한 극도의 혐오로 유명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백전노장의 임원들조차 마른 침을 삼키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다. 오늘의 안건은 JK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복합 문화 공간 아르테미스의 핵심 디자인 파트너를 선정하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이미 국내 최고의 디자인 회사 3곳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야심찬 계획들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하나는 진부했고 다른 하나는 비현실적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남자였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마지막 발표자가 들어섰다. 한서연, 작은 뜰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였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몇몇 임원들은 의아함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쟁쟁한 대기업들 사이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작은 회사가 어떻게 최종 후보까지 올랐는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한서연은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화려하지 않은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너머에는 굳은 의지가 담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발표 자료는 화려한 장정의 다른 회사들과 달리 소박하지만 정갈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또 다른 시간 낭비일 것이라 예감했다. 그는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풍기는 인위적인 향수 냄새, 교태 섞인 목소리,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려는 불필요한 시도들을 경멸했다. 지난 6년간 그의 삶에서 여자는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다. 사업 파트너로서도 개인적인 관계로서도. 안녕하십니까. 작은 뜰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한서연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아르테미스의 컨셉은 기억의 정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다. 예상했던 가늘고 높은 톤이 아닌 신뢰감을 주는 중저음이었다.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불필요한 서론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설계 도면 대신 따스한 색감의 스케치들이 펼쳐졌다.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멈춰 자신의 기억과 마주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공간.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었고 상업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절묘하게 엮어냈다. 태주는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에서 다른 회사들이 놓치고 있던 사람을 보았다. 다른 이들이 건물의 웅장함과 수익성에만 몰두할 때 그녀는 그 공간을 채울 사람들의 동선과 시선, 그리고 감정까지 설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옥상 정원, 노인들이 햇볕을 쬐며 쉴 수 있는 작은 벤치, 그리고 빗물을 모아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게 만든 친환경적 설계까지. 그녀의 아이디어는 대담하면서도 세심했다. 얌근. 태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표를 끊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당신이 제안한 중앙광장의 나선형 구조물. 미학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실용성은 떨어져 보인다. 유지 보수 비용과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그것은 함정 같은 질문이었다. 가장 화려하고 독창적인 부분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녀의 허점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보통의 발표자라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거나 원론적인 대답으로 얼버무리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회장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구조물에 사용될 자재로 국내 신기술인 자가 치유 콘크리트와
광촉매 코팅을 제안합니다. 초기 시공 비용은 일반 자재보다 15%가량 높지만 30년 기준 유지 보수 비용을 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선형 구조의 모든 곡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들의 평균 신장과 동선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바닥에는 충격 흡수 소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데이터는 별첨 자료 3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감성에 호소하는 디자이너인 줄 알았는데 냉철한 데이터와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준비해 온 것이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가 가리킨 자료를 스크린으로 확인했다. 빽빽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경계심과 의구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흥미가 뒤섞여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그녀가 회의실을 나갔을 때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비서인 김 실장이 태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낸 것 같았다. 그녀의 능력은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만들어낼 존재. W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들은 당황했다. 즉각적인 탈락 선언도, 합격 통보도 아니었다. 강태준 회장의 사전에 보류라는 단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JK그룹의 거대한 로비를 걸어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태준 회장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그녀는 거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아마도 이번 프로젝트도 실패일 것이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그녀의 핸드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아들 준우를 잠시 맡아주기로 한 이웃집 아주머니였다. 서연 씨, 미안해서 어떻게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준우는 어쩌지?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살배기 아들 준우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녹록지 않았고 중요한 발표가 있는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랬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그녀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아주머니는 준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출발한 뒤였고 엇갈린 그들은 JK그룹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변경했다. 서연은 안절부절 못하며 로비 중앙의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잠시 후 아주머니의 손을 잡은 작은 아이가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준우야. 서연이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기자 방금 전까지의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엄마 그거 보고 싶었어. 준우는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비타민이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우리 아들. 착하게 잘 기다렸네. 그녀가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비서와 몇 명의 임원들을 대동한 채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참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하필이면 이런 모습을. 그것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일과 사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황급히 준우를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를 지나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그녀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사적인 일로 회사 로비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질책할까. 그러나 태준의 시선은 서연에게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연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작은 아이, 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태준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가면 위로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얼굴, 까맣고 깊은 눈동자,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인매까지.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거울 속의 어린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심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잊으려 발버둥쳤던 누군가의 얼굴과 겹쳐 보이기도 했다. 6년 전, 끔찍한 사고로 잃어버린 그의 아내. 이름이 뭐니? 태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주변의 임원들과 김 실장은 경악했다. 강태준 회장이 여자도 아닌 어린아이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준우는 낯선 사람의 질문에 겁을 먹은 듯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서연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대신 대답했다. 한준우입니다. 회장님,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준우? 그 이름이 태준의 귓가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너무 빠르고 희미해서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홀린 듯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과 함께 가슴을 애는 듯한 아픔을 동시에 느꼈다. 꽁꽁 얼어붙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아주 작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꿈틀거렸다. 엄마, 가자. 저 아저씨 무서워. 준우가 서연의 옷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서연은 허둥지둥 사과하며 아이를 데리고 로비를 빠져나갔다. 태주는 그들이 사라진 유리문 쪽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께로 올라갔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왜 낯선 아이의 눈빛에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태주는 그제야 자신이 전 직원들이 지켜보는 로비 한가운데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을 지운 얼굴로 돌아와 낮게 명령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작은 뜰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한서연 대표에 대한 모든 자료, 1시간 내로 내 책상 위로 가져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미세한 떨림과 집요함이 섞여 있었다. 김 실장은 의아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허리를 숙였다. 강태주는 돌아서서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의 금속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는 아무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와 한준우라는 아이. 그들의 등장은 그의 통제된 세상에 던져진 예측 불가능한 돌멩이였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6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과거라는 깊은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개인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는 온통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 어떤 개인적인 흔적이나 감정의 색채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요새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김 실장이 가져온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한서연 대표 관련 조사 자료. 태주는 얇은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고 간결했다. 이름 한서연, 나이 32세, 학력 불명, 경력 4년 전 작은 뜰, 디자인 스튜디오 설립, 가족 관계 아들 한준우 5세, 그리고 특이사항란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6년 전 지방도로에서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발견. 당시 부분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으며
신원을 증명할 소지품이 전무했음. 이후 후견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신분을 발급받고 자립함.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깨끗한 과거,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낸 것처럼. 그녀의 삶은 6년 전이라는 시점에서 갑자기 시작되고 있었다. 사고 기록은 있었지만 그 이전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부모, 형제, 친구.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지끈거렸다. 6년 전 그 숫자 역시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던 그 해, 아내를 잃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그 아이, 준우의 얼굴이 떠오르자 우연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었다. 자신과. 그리고 그녀와 닮은 그 얼굴,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호출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자료, 이게 전부인가? 네. 회장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6년 전 이전의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도 알아보게 사고 당시의 경찰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최초 발견자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물러가자 태준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서연, 그녀는 위험한 존재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그리고 그의 얼어붙은 감정을 뒤흔드는 혼란의 근원.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서 밀어내야 했다. 그의 철칙에 따라. 그녀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그녀가 발표하던 기억의 정원의 청사진이 아른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검토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그의 마음을 이토록 미세하게나마 흔든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사업가였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최고의 선택지를 버릴 수는 없었다. 또한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굳게 닫힌 문을 이토록 세차게 두드리는 것인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는 그녀를 자신의 눈앞에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어야만 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는 결심을 굳혔다. 다시 인터폰을 들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오전 작은 뜰 디자인 스튜디오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시키게.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숨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흘러왔다. 이내 그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JK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회장이 무명의 작은 회사. 그것도 여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고 낡은 사무실에서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JK그룹 비서실의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작은 뜰 스튜디오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로 선정되셨습니다. 한서연 대표님, 내일 오전 10시에 계약 체결을 위해 그룹 본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보던 2명의 어린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혹시 안 좋은 소식인가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에 와락 터져 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주저앉았다.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다음 기회가.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었다. 됐어.
우리가 해냈어. 그 한마디에 작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에 매달렸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월세 걱정, 직원들 월급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꿈과 생존이 걸린 동아줄이었다. 기쁨의 순간이 지나가자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얼음장 같은 눈빛. 자신과 준우를 꿰뚫어 보던 그 시선. 왜 그가 자신들을 선택했을까? 그의 냉정한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는 기쁨도 잠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와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으로 그녀의 삶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JK그룹 본사를 찾은 서연은 곧바로 계약실로 안내되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법무팀의 검토까지 마친 계약서는 작은 스튜디오에게는 파격적일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써 내려갔다.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첫 공식 프로젝트 회의가 소집되었다. 어제 그녀가 발표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 상석에는 여전히 강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은 내가 직접 맡는다. 태준의 선언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루 이후에 장이 직접 일개 디자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부터 매일 아침 내게 직접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모든 의사결정은 내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것은 지원인 동시에 감시였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고개를 숙여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서연은 준비해온 세부 계획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였다. 긴장을 억누르고 오직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태준의 집요한 시선은 회의 내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이었다. 서연이 스크린의 특정 디자인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다. 이 공간은 시간의 회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그때 태준이 나지막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추억이라 결국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일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회의감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신기루라는 단어가 마치 반가쇠처럼 그녀의 머릿속 깊은 곳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아주 짧은 찰나. 그녀의 눈앞에 알 수 없는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하얀 방. 그리고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의 시간은 신기루가 아니야.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대표님 한 대표님. 임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마를 짚었다. 지독한 두통이 몰려왔다. 죄송합니다. 잠시 현기증이.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집요한 시선은 단연 강태준의 것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미세하게 찡그린 눈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창백함,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 그는 그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가 아파 보이는 순간
그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동시에 그녀의 나약한 모습은 그를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의 오랜 편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편견 너머로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본능이 꿈틀거렸다. 오늘은 이만하지? 한 대표는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회의를 중단시키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우려와 같은 것을 읽었다면 착각이었을까.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업실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짧은 환영과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지난 6년간 그녀는 가끔씩 이유 없는 두통과 함께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보곤 했다. 의사는 기억상실증의 후유증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오늘은 유독 그 감각이 생생했다. 따뜻했던 손의 감촉, 다정했던 목소리. 그것은 누구의 기억일까?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서연이 마시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루이보스 티가 놓여 있었다. 오늘 회의 중간 그녀가 물 대신 마시던 차였다. 그의 죽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커피 대신 즐겨 마시던 바로 그 차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한서연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녀가 즐겨 마시는 차, 그리고 준우의 얼굴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퍼즐 조각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하고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짜증스럽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는 이 수수께끼의 끝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삶의 조각이 함께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깊고 어두운 눈으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회장실은 JK그룹의 미니멀리즘과는 정반대로 과시적인 부와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금장 장식과 육중한 원목 가구들은 주인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시가를 피우고 있는 최 회장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아들 최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젠장 강태준 그 자식. 대체 무슨 생각인 겁니까? 우리 대안을 무시하고. 듣도 보도 못한 계집애가 운영하는 구멍가게 같은 회사에 아르테미스를 맡기다니요. 최민호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으며 자라왔다. 패배란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특히 평생의 라이벌인 강태준에게 당한 패배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최 회장은 아들의 분노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듯 느긋하게 연기를 내뿜었다. 민호야, 분노는 약자들의 감정이다. 강자는 분노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강태준이 어떤 놈이냐? 제 애비 등쳐서 회장 자리 꿰찬 놈 아니냐? 그 놈이 보통 놈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그럼 아버지의 말씀은 그 여자한테 뭔가 있다는 겁니까? 강태준이 여자라면 치를 떠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놈이 아이까지 딸린 과부한테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겼다.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그 여자가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남자 홀리는 특별한 재주를 가졌거나 최 회장의 말에는 교묘한 독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자존심과 질투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민호의 머릿속에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능력 있는 경쟁자가 아닌 몸으로 사업하는 더러운 여자로 각인되었다. 그의 눈빛이 경멸과 증오로 번뜩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요. 강태준이 그 여자와 그 아들놈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들 합니다. 로비에서 대놓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 봐라. 사내 놈들은 결국 다 똑같다. 얼음 왕자인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애에 딸린 여자나 만나고 있었던 개지. 민호야. 뱀을 잡으려면 굴을 파헤쳐야 한다. 저 여자의 뒤를 캐봐라. 분명히 더러운 구석이 있을 게다. 그 구정물을 세상에 확 뿌려버리면. 결벽증 환자 같은 강태준이 과연 그 여자를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의 비열한 조언에 최민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지만 힘없는 여자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재계 정보지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악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JK그룹 강태준 회장, 무명 디자이너와 밀호의 애에 딸린 싱글맘, 거대 프로젝트 따낸 비결은 회장님의 침실, 아이를 미끼로 재벌 2세를 유혹한 꽃뱀 디자이너 H씨의 실체.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한서연을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매도했다. 그녀의 소박한 스튜디오는 성상납의 창구로, 그녀의 아들 준우는 재벌을 낳기 위한 미끼로 둔갑했다. 자극적인 제목과 익명의 측근들이 흘리는 거짓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소문은 JK그룹 내부에도 암세포처럼 번졌다.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는 서연을 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고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던졌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그녀를 멀리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한 대표, 능력이 좋으시던데 혹시 디자인 말고 다른 능력도 뛰어나신가 봐. 회의실에서 들려온 비웃음 섞인 한마디에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반박할수록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반박할 과거가 없었다. 자신조차 모르는 과거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아들 준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아니,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회를 준 강태준 회장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버텨야만 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욱 일에만 매달렸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오직 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초인적인 노력 덕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었고 까다롭기 그지없는 강태준조차 그녀의 결과물 앞에서는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스캔들만으로는 강태준을 흔들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더욱 위험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르테미스의 시공 컨설팅을 맡은 하청업체의 한 직원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지질 조사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데이터의 특정 부분, 그러니까 중앙광장이 들어설 부지의 지방 강도 수치를 약간만 낮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은 설계를 맡은 한서연에게 돌아가게 될 거야. 안전 문제로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건 시간 문제지. 그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였다. 조작된 데이터 파일은 아무런 의심 없이 JK그룹의 프로젝트 팀 서버로 전송되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송받은 지질조사 데이터를 검토하며 구조 설계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마치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처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적인 경고가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하지만 컴퓨터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걸 거야. 서연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등 뒤로. 모니터의 숫자들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JK그룹 최상층의 회장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책상 위에 스탠드 불빛만이 강태준의 싸늘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한서연에 대한 악성 루머의 출처와 유포 경로를 추적한 결과였다. 모든 증거는 대항그룹의 최민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최민호의 유치한 도발에는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그 화살이 한서연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준우에게 향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6년 전 자신을 덮쳤던 그 비열한 그림자가 또다시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최민호는 강태준이 이 스캔들 때문에 한서연을 내칠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그것은 최악의 오판이었다. 강태준에게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 파트너가 아니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수수께끼이자 어쩌면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은 왕국에 감히 흙탕물을 끼얹은 자는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최민호가 최근에 공들이고 있는 동남아 리조트 개발 건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 쪽으로 가져와. 그리고 언론사에 퍼져 있는 쓰레기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전부 깨끗하게 치워 그 근원지까지 찾아서 다시는 펜대도 잡지 못하게 짓밟아버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냉혹한 포식자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또다시 시작될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비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JK그룹의 문을 나섰다. 어젯밤 늦게까지 조작된 지질 데이터와 씨름하느라 잠을 설친 탓에 몸은 청은망은이었고 마음은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다. 어김없이 쏟아질 경멸적인 시선과 모욕적인 수군거림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그녀가 프로젝트팀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거나 비웃던 직원들이 그녀의 등장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각자의 모니터로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과 경외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어리둥절했다. 복도를 걸을 때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것 같았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녀는 점심시간에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포털을 도배했던 자신에 대한 악성 기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아도 나오는 것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 뿐이었다. 심지어 가장 먼저 루머를 퍼뜨렸던 몇몇 매체는 미확인 정보 보도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정정 기사를 올려놓기까지 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손에 의해 깨끗하게 청소된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 회장.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남자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줄 리가 없었다. 아마도 회사 이미지 관리를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거대한 손의 주인이 바로 강태준이었으며 그의 분노가 언론계에 어떤 피바람을 몰고 왔는지를 그 시각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지시대로. 관련 기사들은 모두 삭제 조치했으며 해당 언론사들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대항그룹 최민호 상무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최민호 쪽은 어떤가? 저희가 대항그룹이 공들이던 동남아 리조트 개발권을 가로챈 것에 대해 격분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신의 뒤를 캤다는 사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잠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주시하게. 걔는 한번 물었던 곳을 다시 무는 법이니까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단순히 중요한 프로젝트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한 정체 모를 책임감 때문에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통제된 영역 안으로 들어온 존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갑작스러운 야근을 하게 되었다. 낮에 발견했던 지질 데이터의 미심쩍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을 뻗고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문제는 아들 준우였다. 갑자기 아이를 맡아줄 곳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준우를 데리고 회사로 올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녀는 프로젝트룸 한쪽에 준우가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준우야, 엄마 일만 빨리 끝내고 갈게. 여기서 얌전히 그림 그리고 있어야 해. 알았지? 응, 엄마, 걱정 마. 준우는 의젓하게 대답하며 크레파스를 집어들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수치들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일에 깊이 몰두해 있던 서연은 문득 사무실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를 돌아본 그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준우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준우야, 한준우. 그녀는 사색이 되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텅 빈 복대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불안감과 공포가 엄습했다. 이 넓은 건물에서 5살짜리 아이가 길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복도를 헤매고 있을 때 한쪽 복도 끝 회장실로 향하는 곳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홀린 듯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대한 회장실 앞, 복도에 전시된 아르테미스의 거대한 건축 모형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강태준 회장,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아들 준우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준은 야근 중이었던 모양인지 평소에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서 이 나선형 계단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처럼 느껴지게 만들 거예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요. 그렇죠. 아저씨, 준우는 작은 손가락으로 모형을 가리키며 제법 진지하게 말했다. 태주는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채 고개를 끄덕였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라 멋진 생각이구나. 건축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아저씨도 건축가예요. 우리 엄마도 건축가인데. 나는 꿈을 선물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고 해두자.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는 아이의 총명함에 감탄하고 있었다. 5살짜리가 할 법한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늘 혼자였을 아이, 늘 바쁜 엄마를 기다리며 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쳤을 아이의 모습이 과거의 자신과 겹쳐 보였다. 엄마 여기 있었어. 준우가 서연을 발견하고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그 소리에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얼음 같은 무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에,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멋대로 돌아다녀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적인 일로 회사에 소란을 피우는 건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군.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의 아들과 다정하게 대화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는 이토록 차가우면서 왜 아들에게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것일까? 늦은 시간까지 할 일이 남았나? 네, 지질 데이터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결과물로 증명해. 변명은 필요 없어. 아이 단속이나 잘하도록. 그는 차가운 말을 내뱉고는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우가 그의 등 뒤에 대고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태준의 넓은 등이 순간 멈칫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은 준우의 손을 잡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엄마한테는 화를 내,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어른들의 일이란다. 준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태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홀로 남겨진 집무실에서 태준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이와 함께 있던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잠시 녹아내리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아이의 작은 손, 따뜻한 천, 그리고 자신을 닮은 그 얼굴. 아버지라는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 감정은 위험하다.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다. 자신과 닮은 아이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뛰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JK그룹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장님이 한서연 대표의 아들에게 지극정성이라는, 그래서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아들을 먼저 공략하고 있다는 로맨틱한 추측들이었다. 태주는 그 소문을 무시했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소문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서연과 준우의 보이지 않는 보호자이자 오해받는 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서연의 탁월한 능력과 헌신적인 노력은 까다로운 JK그룹 임원들조차 점차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둘러싸던 악의적인 소문들은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깨끗이 정리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그녀의 실력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늘한 감시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신뢰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모든 것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덕분에 서연은 조금씩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는 얼음처럼 차갑다가도 아들 준우에게는 아주 가끔씩 누구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눈빛을 보이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여전히 그녀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적어도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녀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의 절대적인 지원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도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에 실무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서연은 새로운 조감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중앙광장의 조명 설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장시간의 발표로 목이 잠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셔츠의 맨 위 단추를 살짝 풀며 목을 가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무심코 한 그 작은 행동 때문에
늘 셔츠 안에 감춰져 있던 작은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회의 내내 서류를 검토하며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강태준의 시선이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목 언저리에 멈췄다. 그리고 그의 세상도 함께 멈췄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의 격렬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온 세상을 채우는 것 같았다. 목걸이.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가 가공되지 않은 작은 사파이어 원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의 목걸이. 태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6년 전에 어느 눈부신 오후로 그를 데려갔다. 이게 뭐야? 태준 씨 너무 예쁘다. 햇살이 쏟아지는 신혼집 거실에서 그의 아내 차유라가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것은 바로 그 목걸이였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 선물이잖아. 태준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는 원래 이런 이벤트를 할 줄 아는 남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직접 목걸이를 디자인했다. 초승달은 그녀의 성인 차를 형상화한 것이었고 다이아몬드 대신 가공되지 않은 사파이어를 선택한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했던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아. 그 자체로 완벽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워. 유라야? 그의 말에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목에서 사파이어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이자, 그의 세상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에게 바치는 영원의 맹세였다. 하지만 그 맹세는 끔찍한 사고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불타는 차체 속에서. 그는 정신을 잃어가며 마지막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그녀의 부재라는 잔인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는 비보와 함께 호 회장님, 강 회장님,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를 지옥 같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냈다. 태준은 그제야 자신이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불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한 대표는 잠시나마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순식간에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태준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를 만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걸이, 그가 턱짓으로 그녀의 목을 가리켰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목걸이를 감쌌다. 디자인이 특이하군. 어디서 구했지?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한 집요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강렬한 시선에 위축되었다. 잘 모릅니다. 모른다니? 제가 6년 전 사고를 당했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제게는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 같은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슬픔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의심으로 떠돌던 끔찍한 가설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아내가 죽었다고 알려진 바로 그 6년 전 기억을 잃은 채 나타난 여자. 그리고
자신과 그녀를 기묘하게 닮은 아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믿을 수 없는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만약에 그녀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한서연이 바로 차유라라면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온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손짓으로 그녀에게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가봐. 서연은 그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러워 보이는 눈빛에 영문을 몰라 하며 조심스럽게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홀로 남은 태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것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증오였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차갑게 대하며 상처를 주었다는 말인가.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잠겨 있었다. 김 실장,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잠시 후 집무실로 들어선 김 실장은 태준의 험악한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서연의 신상 파일을 집어 던졌다. 이 보고서, 쓰레기나 다름없어. 회장님, 다시 조사해. 이번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6년 전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발견되었던 그 시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사고 현장, 최초 신고자, 담당 경찰, 병원 기록, 그녀를 돌봐줬다는 후견인까지 단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이건 명령이야. 내 모든 것을 걸고 한서연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신의 절반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서연의 이력서를 노려보았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과거. 그것은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조작되고 은폐된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거짓의 장막을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부터 JK그룹의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 실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와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특별 정보팀을 소집했다. 그들은 JK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상황실에 모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지난 6년간의 시간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도로 펼쳐져 있었다. 태주는 며칠 밤낮으로 상황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잠도, 식사도 잊은 채 오직 진실을 향한 광적인 집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돋아났지만 그의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조사의 첫 번째 목표는 6년 전의 교통사고 기록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사고. 하지만 정보팀이 파헤치자 먼지 쌓인 기록들 속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장님, 사고 당시 최초 목격자의 진술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진술서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모범적입니다.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읽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진술 직후 해외로 이민을 갔는데 출국 기록이 마지막 행적입니다. 현재는 생사조차 불분명합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순찰 경찰은 어떻지? 그 역시 이상합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빠른 특진을 거듭한 뒤 1년 만에 갑자기 경찰복을 벗고 현재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태준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두 사람 다 찾아내.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내 앞에 데려와. 조사는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 다른 팀은 한서연이 처음 발견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지방의 작은 병원을 추적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를 치료한 의사는 이미 은퇴한 노인이었다. 팀원들은 수소문 끝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요양 중인 그를 찾아냈다. 노 의사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팀원들이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탈세 혐의 자료를 넌지시 내밀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6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젊은 여자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여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각한 기억 상실증이었습니다. 그녀를 데려온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얼굴에 흉터가 있는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거액의 현금 뭉치를 건네며 이 여자의 신분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일에 대해 함구해 달라고 협박했지요. 양심에 찔렸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한서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간단한 치료만 해준 뒤 그 남자에게 다시 인계했습니다. 팀원은 노 의사가 묘사한 흉터 남자의 인상착의를 즉시 상황실로 전송했다. 태주는 스크린에 떠오른 몽타주를 보고 숨을 삼켰다. 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바로 대항그룹 초의 회장의 수족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그 순간 다른 쪽에서 추적하던 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사고 목격자와 전직 경찰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오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곳은 유령 회사 명의의 차명 계좌였는데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대항그룹입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교통사고, 기억상실증, 조작된 신분, 대항그룹.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다. 6년 전 그날 밤 자신과 아내 유라가 함께 탔던 차, 빗길을 달리던 중 뒤에서 달려온 거대한 트럭이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최 회장의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그들은 자신이 그 사고로 죽거나 최소한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탔던 아내 유라는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녀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목숨을 건졌다. 문제는 그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최 회장 측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유일한 목격자인 그녀를 죽여 없애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다. 하지만 그녀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 최 회장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였다. 그는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한서연이라는 가짜 삶을 선물했다. 자신의 범죄를 덮어줄 가장 완벽한 증거인멸. 그는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지난 6년간 자신을 기만해왔던 것이다. 태준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듣는 김 실장의 가슴까지 미어지는 듯했다. 그의 웃음이 멈췄을 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뼛속까지 시린 허무함만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중앙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한쪽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차유라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의 한서연의 사진이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지며 하나의 모습으로 보였다. 지난 6년 아내를 잃었다는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최 회장은 그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훔쳐갔던 것이다. 그의 슬픔은 이제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복수심이 되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이것은 더 이상 잃어버린 아내를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 악마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태주는 스크린 속 최 회장의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단단하게 읊조렸다.
최 회장, 당신은 내가 겪은 6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순간에 대한 대가를 피눈물로 치르게 될 것이다. 상황실의 공기는 그의 살기 어린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열리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강태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김 실장을 통해 한서연에게 연락했다.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무라는 말과 함께 회사나 집이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의 개인 별장 주소를 보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웃에게 준우를 잠시 부탁하고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별장은 고요한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통유리창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았다. 문 앞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정중하게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거실 중앙, 벽난로 앞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는 달리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와주어서 고맙소.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넨 부드러운 말투였다. 서연은 오히려 그 낯설매 더욱 긴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중앙의 거대한 테이블로 그녀를 이끌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사진, 그리고 복잡한 관계도들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범죄 수사본부 같았다. 이게 다 뭔가요,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듣도록 해. 당신의 인생, 아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니까. 태주는 지난 며칠간 그의 팀이 밝혀낸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교통사고 보고서, 거액의 돈을 받고 사라진 목격자와 경찰, 대항그룹의 차명 계좌에서 나온 자금의 흐름, 그리고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가짜 신분을 만들어준 늙은 의사의 증언까지.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6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마치 현실감 없는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대항그룹은 왜? 6년 전 내가 JK그룹의 경영권을 막 물려받았을 때 최 회장은 나를 가장 눈엣 가시처럼 여겼지. 그는 나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던 거야. 태주는 설명을 멈추고 테이블 끝에 놓인 다른 종류의 사진들을 그녀 앞으로 가져왔다. 그것들은 수사 자료가 아니었다. 햇살 좋은 날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녀, 결혼식장에서 행복하게 입을 맞추는 신랑 신부, 갓 지은 집 앞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젊은 부부의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앳된 강태준이었고 그의 곁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당신의 이름은 한서연이 아니야.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차유라, 내 아내였고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야.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당신이 꾸며낸 이야기야.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준우. 우리 아들 준우는 당신 혼자만의 아들이 아니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해.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주저앉아 귀를 막았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며 그의 말이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강태준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녀가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자 태주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녀가 늘 하고 있던 초승달 목걸이였다. 이 목걸이 내가 당신에게 준 결혼 1주년 선물이야. 기억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이 말은 기억해줬으면 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6년 전 그날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아. 그 자체로 완벽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워. 유라야. 신기루가 아니야.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아.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의 냉소적인 한마디. 그리고 방금 전 그의 입에서 나온 따뜻한 고백. 그 두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을 폭발시켰다. 쨍! 지독한 두통과 함께 지난 6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하나의 영상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결혼식장의 하얀 베일, 그의 서툰 프러포즈의 웃음을 터뜨리던 자신,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리고 빗길을 뚫고 달려오는 거대한 트럭의 불빛과 함께 터져나오던 그의 절규. 유라야? 서연, 아니 유라는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잊혔던 감정의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사랑, 행복,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기억 속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이 겹쳐졌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태준은 무너져 내린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유라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초회 회장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몰라. 하지만 만약 알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과 준우를 해치려 할 거야. 그들에게 당신은 자신들의 범죄를 증명할 유일한 목격자니까. 그는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밀었다. 내가 안전한 해외 도피처를 마련해 주겠소. 당신과 준우가 평생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싸움은 나 혼자 끝내겠어. 아니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젖은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와 함께 싸우는 거야. 당신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을 되찾고 저 악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존중하겠어.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들 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난 6년간 한서연으로 살며 겪어야 했던 서름과 고통. 자신들의 삶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 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여린 디자이너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강인한 여자. 차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치지 않아요. 다시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했다.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그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서게 된 것이다.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강태준의 별장에서의 밤이 지나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평온한 아침을 맞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차유라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여리고 불안에 떨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던 고난과 홀로 아이를 키우며 다져진 강인함은 그녀 본래의 총명하고 대담한 성격과 결합하여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JK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태준의 별장에 머물며 복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별장 지하에 위치한 비밀 상황실은 이제 두 사람만의 전쟁 본부가 되었다. 유라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대한그룹과 최 회장 부자의 약점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짚어냈다. 초회 회장은 탐욕 그 자체인 사람이에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돈과 명예에 대한 끝없는 집착이죠. 그리고 최민호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는 속빈 강정 같은 남자예요. 자존심이 세고 오만하지만 그 속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해요. 유라는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최민호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감탄과 가슴 아픈 애틋함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랑했던 본래의 차유라였다.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를 품고 있던 여자. 초에미노는 아르테미스를 뺏긴 것에 대해 여전히 분을 사기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서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미끼를 던지는 거죠.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단순히 최 회장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그의 탐욕과 최민호의 오만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정교한 심리전이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최민호가 심어놓은 스파이, 즉 지질 데이터를 조작했던 하청업체의 직원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태주는 그를 조용히 불러들였다. 남자는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생각에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를 질책하는 대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지. 지금 여기서 법의 심판을 받고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모든 것을 만회할 기회를 잡거나. 남자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이제 JK그룹의 말을 듣는 대항그룹을 향한 이중 스파이가 되었다. 며칠 후 그를 통해 최민호에게 거짓 정보가 흘러들어갔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집안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으며 특히 중앙광장 지하에서 원인 불명의 공동이 발견되어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K그룹이 해외에 신기술을 도입하려 하는데 그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도 함께였다. 한심한 놈, 결국 내 말이 맞았지 않나. 최민호는 보고를 받으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JK그룹이 노리는 해외 기술업 회사를 자신이 먼저 인수한다면 강태준에게 치욕적인 한 방을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운명까지도 자신의 손에 쥐고 흔들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는 즉시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거액의 자금을 요청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JK의 숨통을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탐욕스러운 최 회장은 아들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그는 아들의 능력을 믿지는 않았지만 JK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멀어 무리한 자금 투자를 승인했다. 대항그룹은 회사의 유동자금을 거의 전부 쏟아부어 존재하지도 않는 위기를 해결해줄 유령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모든 것은 태준과 유라가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미끼로 던진 해외 기술 회사는 사실 태준이 오래전에 해외에 설립해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대항그룹은 실체도 없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그 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안전하게 태준의 수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2단계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유라는 냉정하게 말했다. 최민호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며칠 뒤 제게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JK그룹이 대항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권을 극적으로 따냈다는 소식이었다. 사실 이 사업은 강태준이 최민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부러 경쟁에서 져주는 척했던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는 막판에 숨겨두었던 카드를 꺼내들어 대항그룹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다. 최민호는 이 소식을 듣고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아버지에게는 해외 기술 회사건으로 큰 소리를 쳐놓은 상태였고 그룹의 핵심 사업까지 라이벌에게 빼앗겼으니 그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그는 이 모든 굴욕의 원인이 강태준과 한서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이중 스파이로부터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다. 한서연이 아르테미스의 핵심 설계도를 담은 USB를 항상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며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아들 준우를 데리고 특정 장소에 나타난다는 정보였다. 멍청한 계집. 그런 중요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들고 다녀 이성을 잃은 최민호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설계도 원본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JK그룹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 문제의 진실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앞뒤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시켜 그 USB를 훔쳐오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은 유라의 계산 아래 있었다. 그녀는 최민호가 반드시 미끼를 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습관과 동선을 분석하여 그가 가장 의심하지 않을 만한 함정을 설계했다. USB 안에는 가짜 설계도와 함께 대한그룹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모든 비리 자료를 빼돌릴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었다. 약속된 금요일 저녁, 유라는 준우의 손을 잡고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 카페에 나타났다. 태준의 경호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와 준우를 철통같이 경호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예상대로 날치기범으로 위장한 괴한이 나타나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유라는 계산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모든 상황은 자연스럽게 연출되었다. 그날 밤 도둑 맞은 USB는 최민호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USB를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꽂았다. 그가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컴퓨터 화면은 잠시 깜빡이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확신하며 가짜 설계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JK그룹 지하의 비밀 상황실에서는 조용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성공입니다. 바이러스가 대한그룹의 메인 서버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자료를 백업하는데 약 24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스크린에는 대한그룹의 로고와 함께 수많은 비밀 파일들이 JK그룹의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흐름이 그래픽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초회 회장 일가가 저질러온 온갖 비자금 조성, 탈세, 뇌물 상납, 그리고 6년 전의 살인 미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유라의 어깨를 감쌌다. 유라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전쟁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신기술 발표회장은 화려함과 허영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국내외의 정재계 인사들, 수백 명의 기자들, 그리고 대한그룹의 미래에 투자한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 최 회장과 최민호는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곧 닥쳐올 영광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호는 헛기침을 몇 번 한 뒤 야심차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희 대한그룹은 미래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려한 오프닝 영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잠시 암전되더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대한그룹의 로고가 아닌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고백하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바로 최민호에게 매수되어 아르테미스의 지질 데이터를 조작했던 그 직원이었다. 저는 최민호 상무의 지시를 받고 JK그룹의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최민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최 회장 역시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영상 꺼. 경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며 대한그룹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 6년 전 사고의 목격자와 경찰에게 흘러들어간 은행,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 위로 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흉터가 있는 남자가 돈을 주며 기억을 잃은 여자의 가짜 신분을 만들라고 협박했습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최 회장 부자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그들의 숨통을 계속해서 조여왔다. 화면은 6년 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차유라의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처참하게 부서진 사고 차량의 사진이 겹쳐졌다. 영상은 마치 한 편의 고발 다큐멘터리처럼 정교하고 잔인하게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나왔다. 화면이 바뀌고 며칠 전 최민호의 비밀 사무실의 영상이 나타났다. 최민호는 가짜 설계도가 든 USB를 손에 넣은 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던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태준과 유라가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강태준 그 자식. 이제 끝났어. 6년 전에도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이번엔 아니지. 그때 그 계집 차유라를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했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준 게 천만다행이었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계집은 지금쯤 무덤 속에 있었을 거야. 하하.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최민호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꽂은 셈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행사장 입구에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준,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차유라였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한서연이 아닌 모든 것을 되찾은 당당한 모습의 차유라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들에게 터졌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유라는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채 굳어있는 최 회장 부자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박혔다. 최민호죠? 전현이 어떻게... 최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 순간 행사장 연문들이 동시에 열리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대한그룹 초회 회장과 최민호 상무를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달려 올라가 만견자실에 있는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최민호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쳤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강태준. 내 놈의 함정이다 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하지만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허망한 눈으로 아들을 한 번, 그리고 저 멀리 서 있는 강태준과 차유라를 한 번 번갈아 볼 뿐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 투자자들의 고성, 그리고 최 회장 부자의 비참한 절규가 뒤섞였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태준과 차유라는 조용히 서 있었다. 태준이 유라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뜨거운 손길이 아니었다. 6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동지로서,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전우로서 나누는 단단하고 굳건한 연대감의 표시였다. 유라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되찾은 정의와 마침내 끝이 난 길고 길었던 싸움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대항그룹의 몰락과 최 회장, 부자의 구속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진실의 무게 앞에 경악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던 강태준과 차유라는 모든 것이 끝난 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6년 전 두 사람이 함께 꿈꾸었던 호숫가의 집이었다. 그곳은 태준이 유라를 잃은 뒤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행복과 고통의 기억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텅 비어 있던 집에 다시 온기를 채우며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유라의 기억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어떤 날은 잊고 있던 소소한 습관이 떠올라 웃음을 터뜨렸고, 어떤 날은 사고의 끔찍한 순간이 덮쳐와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강태준이 아니었다. 6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키고 보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고 잠 못 이루는 밤에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두 사람에게 남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는 아들 준우에게 아빠의 존재를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이가 받을 충격을 염려하여 아동 심리 상담가의 조언을 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호숫가를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준우는 태준의 손을 한쪽, 유라의 손을 다른 한쪽에 잡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태준을 무서운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지난 몇 주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는 태준의 다정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그를 무척 따르게 되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우야, 엄마가 그리고 아저씨가 준우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준우는 동그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태준은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준우야, 세상에는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들도 있단다.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길을 잃어버려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 거야. 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 아빠도요. 태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준우 아빠도 길을 아주 오랫동안 헤맸어. 그래서 우리 준우를 이제야 만나러 온 거야.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아들. 그의 목에서 마침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터져나왔다. 준우는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아이는 태준의 얼굴과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작은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여행 끝난 거예요. 이제 어디 안 가요? 그 순수한 질문에 태준과 유라는 동시에 눈물을 터뜨렸다. 태준은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작은 몸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소중했다. 응?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아빠가 평생 준우랑 엄마 곁에서 두 사람 꼭 지켜줄게. 약속해. 준우는 작은 팔로 태준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태준이 지난 6년간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한마디를 속삭였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6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졌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고 웃었다. 호숫가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1년 뒤 복합 문화 공간 아르테미스가 마침내 대중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개관식 날.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중앙광장에서 차유라는 프로젝트를 총괄한 수석 디자이너로서 단상에 올랐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역경을 이겨낸 천재 디자이너이자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여인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의 한 곳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곳에는 아들 준우의 손을 잡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함이나 고독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설계한 기억의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녀가 만든 공간 속에서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르테미스의 가장 높은 곳,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에 올랐다. 준우는 아빠의 목마를 타고 별을 세느라 여념이 없었다. 유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태준의 팔에 조용히 기댔다. 참 긴 길을 돌아온 것 같아. 우리. 유라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당신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이 자리로. 태준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차가운 겨울 같았던 한 남자의 세상에.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잃어버렸던 사랑과 기억을 되찾고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그들 앞에는 이제 상처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내일이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찬란하게 세 사람의 행복이 밤하늘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